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저번주 원래 이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번주에 갑자기 시장이 좀 변곡 구간이 살펴야 될 게 많아서 공부해야 될 거랑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월 1일인데 오늘 휴장일이죠. 그때를 대비 이제 그 구간을 활용해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려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영상에서 이제 다룰 내용은요.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게 과연 호재인가?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떠드는 이유가 많은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 자, 기업 가치와 별개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당 300만원이면, 주당 200만원이면, 이거를 이제 뭐 5만원, 4만원, 이렇게 맞춘다는 거잖아요. 주당 5만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냥. 주식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한 주가 그냥 40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봤을 때,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봤을 때 5만원짜리를 싸다고 느낀다는 거죠. 싸다 느낀다. 그리고 돈이 그렇게 작은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200만원짜리 주식은 내가 예를 들어 자본이 뭐 1000만원 밖에 없는데 10개 종목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5만원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편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개인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이거 호재인가요?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재가 맞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요. 삼성전자 변동성은 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이 더 더러워지는 거지.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떻게 있고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이게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기 전에 댓글을 한번 봐야죠. 저번 주에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조정장 투자 전략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어떤 댓글이 달렸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영상 기다렸는데 그동안 안 올라와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인 제게 공부가 됩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주.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건설주를 왜 우리 회원분이에요. 이제 건설주를 왜 매수할까 의문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건설주 비중을 거의 없죠. 트레이딩 계좌에는 이제 한 종목,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 한 종목만 이제 편입을 해서 이걸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이제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적립 계좌도 한 종목밖에 안 담은 것 같은데,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에 대우건설 한번 편입했었어요. 그래서 손절 나갔고. 손절을 사실 할 이유가 없었는데, 손절과 익절의 의미.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달아볼게요. 근데 이제 손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튀는데 뭐 5% 갈 것 같다. 대우건설이 5%, 10% 예상치가 나온다. 근데 수익이 단기적으로 더 빨리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종목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손실 구간이고 수익 구간이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을 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쪽으로 포지션을 빨리빨리 이동할 뿐이에요. 장기 종목들은 그 포지션을 천천히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지 않는 거죠. 목표가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건설주들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이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가 바닥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도에 아마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도나 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취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주들은 단기적인 포지션만 취할 때다 라고 봅니다. 자,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계속 영상 기다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짚어내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으로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성장주를 한다던가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시장 흐름을 스스로 읽을 수 없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판단이 안 될 정도면 굉장히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혼자 투자를 하시려면.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거 찔끔 저거 찔끔 백화점식 매매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분산 투자 장기 투자해서 언제 돈 벌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언제 돈 벌겠어요? 투자라는 거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큰 수익, 이런 거를 목표하진 않아요. 단기적인 큰 수익을 목표로 하면 단타 쳐야 되고요. 주식 투자는 매력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큰 수익을 이제 큰 수익을 보려고 하면 선물 매매, 선물해야 돼, 선물. 어차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 단타 치는 것보다 선물이 훨씬 나아요. 포지션을 취해서 내가 어느 정도 트레이딩 자신이 있고, 매매 실력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물이 예를 들어 증거금 한 3천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이거 포지션만 제대로 맞추면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거의 24시간이 아니고, 잊어먹었네.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그런 거 돌리면, 한 3,000원으로도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5,000, 1억까지도 먹습니다. 포지션만 잘 취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큰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주식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가장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걸 해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배울 때는 무조건 제대로 된 까먹지 않는 투자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편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큰 수익 내가 실력이 좀 된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같은 걸 이제 정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이 그거보다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에서 단기적으로도 확률적으로 뭐 차트 매매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저런 그게 이제 정립이 된다 그러면 단기 매매는 이제 선물로 해야죠. 보험회사들이 왜 돈을 버는지 알아요.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하거나 계속 여력이 못 돼서 해지하면 보험사들만 돈 버는 구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그쵸, 근본적으로 보면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다단계죠. 보험회사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면은 보험을 이제 2년간 했지 않으면 생명보험 같은 거 한 2년짜리 들면 뭐 10만원, 15만원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2년 내면 한 300 되죠. 그럼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이 보험 설계사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먼저 100만원 지급을 했다가 해지를 안 하고 3년을 채우면 설계사들한테 돈이 들어가요. 100만원씩. 그러면은 마진이 거의 한 30%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보, 그 영업사원들한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해지하면 꽁돈 뺏어가는 거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버는 거고, 사실 무슨 뭐 생명보험 말고는 이제 뭐 화재보험 쪽이나 이제 손해보험 쪽은 사실 이거보다 약하죠. 수당 같은 게.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가장 사기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사기예요. 보험회사들이. 근데 이제 보험회사들이 진짜 돈을 버는 건 채권 수익률. 채권 쪽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때요? 금리가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동안까진 보험주는 괜찮다. 지금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서 뭐 시장에 빠지니 어쩌냐면서 막 지랄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지 않고 꺼지는 순간에는 보험 섹터는 이제 다 던지면 돼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금리가 언제까지 갈 거냐? 기준금리.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3% 이상 갈 거고요. 한 4%에서 4.5%. 이 구간이 거의 리스크 구간이라고 보는데 3% 이상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금씩 이제 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 투자하고 예금 투자하고 땅 사고 뭐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보험 섹터가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오르는 달은 몇 달도 안 되고 나머지는 횡보하거나 하락 중인 종목들이 거의 다이다. 그 구간을 처물리는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린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린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처물리는 시간, 이 사람이 처물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서 수익 확대를 하는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다 데이터로 만들어지겠죠. 수행이 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못 견딥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행이 먼저 되어야 단타도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내 마인드 관리가 되고 해야 뭐 단기 매매에서 솔직히 말해갖고 주식시장 한 10년 있어갖고 하한가 한번 안 맞아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3000% 수익을 냈어요. 100만원 갖고 3억 만들었다고. 근데 3억에서 하한가 맞았어. 이게 몰빵 투자에서 3억에서 하한가 맞았어. 그럼 이게 몇 프로 작살 난 거야? 한 1억 작살 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내 원금이 100만원이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1억 작살 난 것만 생각하죠. 그럼 3억이 있었는데 1억이 작살 났어. 멘탈 붕괴. 자, 이런 거에 이제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돼요. 단타를 하려면. 그리고 단타라든가 이제 급등주들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장기 투자가 맞는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0%가 그래요. 지금 아직도 계좌는 거의 90% 이상은 다 플러스로 찍혀있죠. 2월달 투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처음부터 이 기간을 거쳐오지 않았으면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자 실수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마찬가지예요. 다 있었죠. 실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제대로 된 게 안 와서 이것저것 해서 수익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 다 처치하고 보자고요. 우리가 실수를 그렇게 했고 어떻게 했어도 일단 계좌가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요. 푼돈이면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는데 주식은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면 떼돈이 떼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주식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돈 많고 여유가 있는 자만이 계속 눈덩이처럼 돈을 불리는 거다. 회배 받아쳐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피해보는 투자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피해보는 투자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비는 안 받고 있죠. 회비는 안 받고 있는데 회비 전환은 이제 회원분들 스스로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확대돼서 가입비는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한테는 그걸로 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이거 공부하고 내가 이거 뻘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보의 질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비는 그런 부분에서 받는 거고 그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익 나서 그거 안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입하면 내고 이제 수수료 낼 때 됐는데 야 수수료가 이거 낼라니까 한 뭐 100만원 200만원 나왔어. 한 2천 수익 받으면 이제 수수료가 한 2천만 200만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아까워.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배운 걸로 혼자 투자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계속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회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 덧글을 지우지 않을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사람이 그렇거든.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악플 계속 달고 계시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플들 계속 이제 달아주세요. 근데 이제 내용이 족같다. 앞으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은 괜찮아요. 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내용이 족같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아웃이죠. 조정장에는 현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모르겠어요. 이 현금 확보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조정장에는 사실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현금 확보하는 건 뭐예요?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이거 자체가 이제 트레이딩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회원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계속 언급을 드릴까요? 쌓아놓은 수익이 작아서. 쌓아놓은 수익이 작아서 그 수익을 지켜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불려가기 위한 거지. 사실 견디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대기에서 만약에 했어도 가치주도 들어가 있고 저평가된 기업들 들어가 있으면 6개월 1년이면 다 되돌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때 더 사야지 그걸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마인드 관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현금 확보라는 걸 하는 거고, 이거를 현금 확보와 계속 뭐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익이 크게 확대되는데도 이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 굉장히 피곤해져요. 조정장에 계속 사고 이제 상승장에 돌아서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날 때는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30만원 10억이면 죽을 때까지 목표인가요? 아마 그 전에 다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축을 계속 하고 있으니 아마 그 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해요. 지수 위치에 따른 비중 관리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자, 이런 분들 다 우리 회원분들이에요. 회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수익률을 떠나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자, 오랜만이라 정말 반가워요. 영상 유튜브 통해서라도 잘 보고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덧글은 이 정도 살펴봤고 이제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연 차트를 볼게요. 연 차트를 보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그 인터넷 찾아보고 뭐하고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파동이론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뭐 스스키인가 사사키인가 뭐 누구 아무튼간 여러 가지 파동 이론 중에 이게 가장 잘 맞아 떨어져요.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은 뭐라 그래야 되지? 상승과 하락 파동을 만들어 놓은 건데, 보통 보면 상승 파동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상승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조정이 들어오고요. 이 조정은 절대 이 상승 파동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보다 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정은. 그래야 상승 파동이 이제 지속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상승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또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 더 강한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은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파동을 봤을 때는 이 상승 각도보다 더 강한 각도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게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승 1파고요.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 1파. 그러니까 이거 뭐 이름은 엘리어트가 붙여놓은 이름은 다를 거예요. 이게 뭐 상승 1파, 하락 1파, 상승 3파, 하락 4파, 뭐 상승 5파, 뭐 이렇게 나왔나. 아무튼 뭐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요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를 때 이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도가 점점 높아져야 이 다음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1파동보다 자, 여기 있는 이 1파동보다 2파동이 이게 상승 1파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상승 2파동이 각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상승 2파가 각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3파가 없어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승 3파는 각도가 가장 커져야 돼요. 이 각도가 가장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버블이 확대되는 구간이죠. 투기 자본이 막 들어오고,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생 파동에도 마찬가지고 실물 경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대입해 보면 이런 파동이 진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 파동이라는 거는 공부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고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1파가 나오고, 하락은 반대예요.
하락이 1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하락이 2파동이 나오면 2파동이 이렇게 각도가 크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락이 1파동이 이렇게 세게 나오고 2파동이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면 이제 반등이 들어오겠죠.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반등이 요만큼 들어오든 뭐 요만큼 들어오든 이게 들어올 거예요.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하락 2파동이 더 완만하게 나오면 이 근방에서는 이제 많이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지,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가겠죠. 이제 뭐 이 기업 가치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연동이 되는 거고, 기업 가치가 뭐 분석이 안 되는 종목들은 이 파동이론은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치적인 분석이 돼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은 1파보다 2파가 강하면 이건 하락 조정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하락 1파보다 2파가 약하면 이거는 이제 횡보나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이 구간이 되면 다 저평가분에 들어와 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이 시그널로 보여요. 하락 2파가 더 강하다는 건 이거 뭔 말일까요?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여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가치 분석이나 연동해서 보면. 자,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이 이론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분석해 놓은 것들도 많고, 엘리어트는 사람이 처음 이제 세상에 내놨지만, 이 파동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분석해 놓은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봐보면 여러 가지 대입을 해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으면 좋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연 차트를 일단 보면 지금 어때요? 상승 1파보다, 이게 1년 차트예요. 1년에 봉안하죠. 우리가 긴 호흡을 보자 이거예요. 긴 호흡을. 삼성전자 1파동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2파가 1파보다 강하게 들어왔죠. 3파가 어때요? 2파보다 강하죠. 그럼 엘리어트 파동, 3파동 다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가치를 연동을 해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300조. 여기에서 이게 기업 성장을, 이게 시총이 500조, 1000조, 뭐 이제 나중에는 무슨 뭐, 그러니까 1경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시총이 500조에서 1000조는 갈 수 있겠죠. 왜? 지금 애플이 뭐 시총이 거의 900조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왜냐면 애플이랑 삼성이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업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삼성이 더 벌고 있으니까.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삼성이나 애플이나 뭐 버는 돈이 비슷하거나 뭐 누가 좀 더 벌고 있거나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왜냐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더 벌어버리고 뭐라고 하면 이제 독점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이고 뭐고 다 죽어나가겠죠. 그만큼 돈을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면 빨아들일수록 이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은 다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죠. 아마존이 이제 유통사업 시작. 이거 유통사업 시작한다니까 월마트 매출이 떨어져요. 월마트 매출이 하면서 월마트가 뭐 10% 하락을 맞고 이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그냥 유통사업 시작했을 뿐인데. 이게 왜 그럴까?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산업에서도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무언가 사업에 이제 진입을 하거나 뭐하고 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뭐 붕괴 수준에 이런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심해지겠죠. 규제. 왜 그럴까요? 이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그 국가들 굉장히 잘 살게 된 그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유통시키고 뭐하고 했던, 우리가 섬유라 그래갖고 옷 같은 거, 그 방직기계를 처음 만들어, 전에 이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기간이 좀 오래돼갖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는 그 나라에 있는
영국에 있는 부유층들. 영국이 방직기계 그건가? 아무튼간 그 유수 가문들을 생성해갖고 지금까지 그 부를 끌고 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뭐하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해서 그쪽에서 세력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세력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이 이제 돈이라는 거는 이제 분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마존이 다 해먹는다. 그럼 이거는 큰일 나겠죠. 이거는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아마존이 그렇게 돈을 빨아가면 빨아갈수록 다른 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아마존 이쪽에 속한 사람들만 점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라에서 어떻게 커버를 할까요?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무역적 전쟁, 뭐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무역적 전쟁 어쩌니 하면서 이제 뭐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불러오고 법인세 감면해주고 다른 나라에 있는 데서 이제 뭐 계속 무슨 뭐 FTA 같은 거 뭐 재협상하고 뭐하고 막 이런 무역 전쟁 같은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경제 성장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부가 다른 나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아시아 중국이 잘 살게 되고 한국이 잘 살게 되고 일본이 잘 살게 되고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삼성 같은 데서도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삼성에서 삼성전자는 유지를 하겠지만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뭘 만들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S. 앞으로 이제 삼성처럼 이렇게 클 수 있는 신산업 쪽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비쌉니다. 엄청난 고평. 왜? 바이오가 붐이 일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잖아. 바이오 쪽 사업 구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미리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굉장히 뭐 하고 있지만 과거에 보면 2만원일 때 여기 보면 19,300원 보이죠? 19,000원에서 지금 280만원.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업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가 가지고 있는 부가 엄청나게 확대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매력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이 이제 연차트로 보면 지금이 꼭지라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파동을 위해서는 이제 하락 1파가 아마도 130만원 이하 구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보다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이 하락 3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보다 더 갈 수 있겠죠. 2018년, 2019년도에 호황이 온다 그러면 주가는 한 번 더 이제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꼭지 잡는 흐름이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기업 분석,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2017년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자, 2014년, 15년도에 바닥을 찍은 이유가 뭘까요? 15년도에 바닥을 찍은 이유가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확 낮아졌네요. 그쵸?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낮아졌어. 이게 왜 그럴까? 투자를 했다던가 뭔가 마진율이 안 좋았겠죠. 그 부분이 2016년도에 이제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면서 2017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버렸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PBR이 이 수준까지 올라갔고 거의 뭐 한 100만원 구간부터 지금 올라온 거니까 280만원까지 1.8배 올라갔으니까 PBR이 1배 미만이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2015년도에는. 지금 어때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고평가죠. 자산가치 대비해서 고평가인데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늘어날 수 있느냐 보면 2016년, 17년도에는 이렇게 늘어났지만 2018년도, 19년도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축소되죠. 이 부분들이 꺾이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나오든 언제 나오든 2019년, 18년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투자 확대. 삼성전자가 뭘 했어요? 하만 인수를 했죠. 하만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율주행 쪽 IT 신산업 이쪽에 투자하는 거는 삼성전자만 있어요? 아니죠. 애플도 있고 자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또 이제 미국 기업들 말고 중국 기업들도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시작을 하겠죠. 이 산업을 이제 미래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처지는지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투자 수준부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공백이 있고 뭐하고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애플하고 구글 뭐 이런 데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서 이제 진행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처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돌려 세울 수 있어요. 워낙 공룡이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제대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 규모가 더 작아질 거다, 지금보다.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을 풀겠죠. 투자를 확대하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이제 뭐 M&A를 한다든가. 뭐 계속 진행을 하겠죠. 이제 뭐 다른 기업도 이제 돈 주고 사서 이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럼 이제 이건 투자잖아요. 투자는 뭐예요? 돈이 빠진다. 돈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앞으로는 영업이익은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당기순이익은 계속 쪼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석할 때 영업이익은 이게 계속 성장하는지만 봅니다. 이 성장하는지만 보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제 주가는 이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구간에선 보유, 영업이익이 확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청산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때 가장 좋은 투자 포지션이 뭐예요? 자, 영업이익이 25조에서 26조로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 이게 왜 줄었나? 그 다음에 이때가 가장 좋은 투자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2015년도의 바닥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대기업 주가 보는 거는 뭐 간단해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월 차트를 볼게요. 2015년도. 자, 2015년도가 여기죠. 지우기. 2015년도가 여기란 말이에요. 2015년도가 당기순이 줄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이 구간이 바닥을 잡고 주가가 이렇게 갔죠. 자, 어디부터? 자, 100만원에서 110만원 근접한 구간부터 28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왜? 기업이익이 2017년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언제부터 반영됐어요? 2016년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정고점을 넘어서는 이 시점이 이제 맥점이고, 자, 바닥을 잡는 시점은 이점. 자, 그리고 추세 대응을 할 때는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2016년 말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런 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기 매매 말고는 포지션이 안 나왔다고.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자, 2015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6년도에 개선되는 흐름이 보였는데 이때 우리는 커뮤니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도주를 못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조선 업황 턴어라운드. 얘네들이 이제 다음 주도주가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자리를 잡고 2019년도에 터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18년도에는 지수가 찌글찌글할 가능성이 높다. 왜? 주도주 전환하면 얘네들이 바닥 잡고 돌아서야 되고 주도주가 나와야 지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왜? 섹터 전체가 움직이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면 자동차 부품주들, 장비주들, 자동차 관련 무슨 뭐 기업들 전부 다 시총이 올라간다고. 그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언제 나온다? 2019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이제 바닥을 찍는 흐름들이 보이고 조선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들이 보이니까. 조선 철강, 철강까지. 철강 기업들도 지금 실적 같은 거 확인을 해보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지랄하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제가 OCI 추천드렸을 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악재. 최대 기회다. 이때 내가 말씀드렸을 때가 7만 중반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자, 15만원 넘어왔잖아요. 더블 이상 나왔잖아. 그쵸?
자동차, 조선, 철강. 그럼 오시아는 이게 시세가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얼마나 거칠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는데, 그게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닥은 잡아내기가 쉬워요. 근데 중반 구간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오고 어디서 얼마나 흔들지 몰라요. 왜 흔들고 가니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정된 수순이었고, 왜? 신재생에너지가 화랑이 될 거니까. 이건 15만원이 됐다 끝난 게 아니라고. 7만원 중반대 잡은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15만원 왔으니까 절반 팔아버려. 왜? 마음 편하게 보유해야 되니까. 절반 팔아버리고 나머지 언제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그냥 끝까지 갖고 와라고. 언제까지? 30, 60, 100만원 될 때까지. 이거 안 될 것 같죠? 간다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정책적인 수혜로도 묶여있죠. 간다고요. OCI가 신재생에너지 대장이잖아요. 지금 태양광 대장이라고. 간다고 이거. 못해도 30만원, 60만원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30만원까지 간다고. 또 30만원 가면 어때요? 또 50% 팔아. 그러면은 보유 비중은 계속 줄어들겠지만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15만원대 그럼 이렇게 갈 건데 그냥 다 보유하지 왜 파냐.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때부터 흔드니까. 흔들어요. 막 10만원까지 빠질 때도 있을 거고, 막 13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막 20만원 갔다가 갑자기 12만원 가고, 막 이렇게 흔들 수가 있다고. 그 구간에서 어떻게 그냥 잘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그냥 절반 팔아놓고 마음 편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원금 다 빼놨으니까 그냥 수익금만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구간은 수익이 어느 정도 확대됐을 때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꺾일 수가 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과 연동되는 게 OCI니까. 근데 갑자기 버블을 만들어서 급등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갑자기 한 번에 또 확 튈 수가 있죠.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기업 가치와 연동을 하는데 그 부분을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018년 3분기부터가 이제 실적이 중요해요. 2018년 상반기,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고,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밸류에이션도 고평가예요. 전 자산가치, PBR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PBR이 이 정도 올랐으면 이게 PBR이 3까지는 확대될 수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6까지 가긴 힘들고, PBR이 이제 3, 4까지는 확대될 수 있어요. 대기업. 이거는 이제 대세 상승자 꼭지 구간에. 대세장 꼭지 구간에. 지금 대세 상승장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2019년도에 또 이제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고, 주가가. 근데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가면 이 PBR이 오히려 낮아지겠죠. 1배 미만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못 가는데 돈을 계속 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그럼 또 이제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이 성장을 해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고점을 높여서 막 이렇게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그건 다 주가에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2017년도 실적이 폭발한 거. 18년, 19년도에는 이제 계속 위험 요인만 있어요. 불안 요인만 있다고. 자, 다음 보면 현대차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위치가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요 구간.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꼭대기를 한 번 더 높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못 높이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 실적이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 꼭대기를 못 높이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자, 꼭대기를 잡은 게 현대차가 2012년도예요. 이때가 2012년이란 말이에요. 꼭대기 잡은 게. 이게 2018년이 될지 2019년이 될지 몰라요. 삼성전자 꼭대기는. 그리고 나서 2013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는 실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쉬었어요? 자, 12, 13, 14, 15, 16, 17. 몇 년 쉬었어요? 3년에서 5년, 5년 쉬었잖아요, 지금 5년. 현대차. 5년 쉬고,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이게 왜 실적 턴어라운드가 왜 예상이 될까요? 현대차가? 현대차가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게 뭐였어요? 수소차. 이번에 수소차 내놨죠.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산업이 이제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다 보급되고 뭐하고 하니까 더 이상 성장할 그게 없는 거야. 성장할 기업이 성장할 그게 없어. 근데 이제 자동차를 전기차로 수소차로 다 바꿔야 돼,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경유 쓰고 뭐하고 하면 이제 벌금 때리고 막 할 거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2년 기간 주고 이 정도 보상해주는데 만약에 이 기간에 수소차나 전기차를 안 바꾸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뭐 벌금을 떼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경유차, 뭐 이제 휘발유차 이런 것들은 계속 없앨 거라고. 그럼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차. 자, 모멘텀이 생겼죠. 이 모멘텀이 생기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보여지려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그때 영상 제 거 보고 뭐 OCI 보니까 뭐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절반씩 쪼개서 이런 거 나눠서 또 사라고요. 수익금 쪼개서. 자, 볼게요. 자, 예상 가이던스를 보면 이게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2017년에는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삼성전자 2018년 2015년도랑 거의 비슷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예상 가이던스 2018년도에 이렇게 19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수소차가 갑자기 겁나 팔린다든가, 현대차에서 내놓은 수소차가 겁나 팔린다든가, 뭐가 되면 뭐 완전히 붐이 인다든가 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율주행차가 2021년부터 나오면 이제 3년 4년 무슨 5년 후도 한번 붐이 불 거 아니에요. 그때가 꼭지라고. 그 전까지는 이게 천천히 개선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천천히 개선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막 10%씩 늘어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2018년도에 10% 늘어났다가 10% 늘어난다고 나오죠, 가이던스가. 그리고 15%가 늘어난다고 나오죠. 10% 늘어나고 15%가 늘어나요. 그쵸?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보자, 우리가. 삼성전자 보자고. 삼성전자는 어때요? 당기순이익이 2018년도에는 10%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19년도에는 뭐 거의 똔똔이잖아요. 거의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2018년도에 반영할 거라는 거죠. 2019년도에 이거 꺾이는 거는 2018년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가요. 이게 가치 연동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연동되는 거. 2013년도에 한번 반등이 들어온 거 왜 그래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네? 이제 실적이 꺾인다는 우려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어요. 한 30% 빠졌어. 30% 더 빠졌지. 27만원에서 17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럼 삼성전자 똑같은 흐름일 거라고 반등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트레이드 이거 먹자고 주도주 빼고 이거 살 거냐고. 이제 갈 거 주도주를 사야지. 이런 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는 버리는 거예요.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주도주가 될 거를 잡아야 된다고. 현대차는 27만원이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이제 시세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매집 구간이라고. 지금 구간부터. 이게 실적이 앞으로 돌아선다고 봤을 때. 그래서 차트로 제가 보여드렸죠. 이 부분.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게, 이거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확 가버리니까 타이밍이 안 들어와요. 지금부터 타이밍을 보면서 이제 넣었다 뺐다 자산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가 터지면 뭐가 터지겠어? 부품주들 다 터지겠지. 지금 자동차 섹터에 있는 거 PBR이 막 0.3에서 막 1배 다 미만이잖아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모멘텀 이게 훨씬 크다고, 철강보다는. 단기적으로 해서 자동차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철강 섹터가 단기적으로 먼저 간다 그래도 그건 가격 메리트 때문인 거고, 결국은 모멘텀은 자동차가 더 강해요, 철강보다는. 자동차 후발로 이제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뭐 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진짜 시세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 분석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 이 가치에 연동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고,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고 뭐고 뭐 이런저런 기술적인 모든 것들은 이 가치의 흐름에 대해서 파동이 꼭 이렇게 맞아서 떨어지더라. 삼성전자는 또 뭐가 문제예요? 휴대폰. 자동차가 이제 보급 끝나고 이제 수요가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는 것처럼 수요 정체. 지금 휴대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이게 지금 자동차로 치면 자율주행차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휴대폰이 지금 수요가 정체되고 있고 막 후발주들이 올라오고 있죠. 후발. 이제 무슨 뭐 중국 3사
지금 저가폰 이제 막 갖다 이제 내던지면서 뭔가 지금 뭐라 그래, 휴대폰에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저가폰들만 매니아층들은 있겠죠. 삼성전자 계속 쓸 거라고. 매니아층만 쓰겠지만 이게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수요가. 왜? 다른 데 만드는 데는 늘어나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부분은, 휴대폰 사업부는 끝났단 말이야, 삼성전자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자동차 보급이 이제 막 활발해지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막 대세로 가다가 그게 이제 정체가 되고 뭐하고 된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산업은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거 지금 삼성전자 투자해야 돼? 현대차 투자해야 돼? 이거 아니면 현대차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겠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사겠어요? 이거를 시장 전체에 확대해서 분석을 해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이런저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걸 살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갈까,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스스로 그거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문가 따라야 되겠는데, 전문가를 잡아서 그 사람이랑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전문가들 전부 단타쟁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 전문가들 다 바뀌어야 돼요. 저도 누가 만약에 나 대신 이렇게 나만큼 이렇게 분석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자료들 오픈해주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가입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 사람이 내는 시간을,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을 내가 안 쓰고 돈 몇 푼 주고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리포트 같은 거 보는 거라든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야죠. 우리가 커뮤니티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건 이제 투자인 거야. 그 정보를 취하기 위한 투자. 이제 미국 시장이고 중국 시장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다 받아보고 그거를 분석하는 팀들이 각각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그거 하는 데가 어디에요? 증권사가 그거 해야 되는데 증권사가 또 이제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들은. 전부 트레이더들 이제 뭐 영입해갖고 계속 매매만 하고 있고. 왜? 수수료 따먹어야 되니까 영업 활동만 계속하고 고객들이 망해든지 말든지. 그건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 탓이다. 시장이 좋으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 그냥 개새끼들이야 전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기업이 상황이 바뀌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원분들 대신 내가 그걸 해주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쵸? 또 거기다 회원분들 심리까지 생각해야 되지. 뭐 이게 해갖고 씨발 나는 원래 단타꾼이거든요. 왜? 매매를 잘하면 단타가 수익이 제일 좋으니까 단타 같은 거 해야죠. 그리고 수익이 나는 거를 덜어가지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절대 하지 말라 그래, 회원들한테. 절대. 계속 얘기를 하지. 지금 단기방을 운영하고 있어도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뭐하면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말라 그러고 있죠. 단기방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시스템을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단 말이에요. 적립 계좌, 트레이딩 계좌. 이게 기본적인 이론 같은 거랑 이제 굴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은 만들어 놨어. 2017년. 숙성시켰단 말이야. 2017년도에 숙성시켰죠. 그래,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왜? 이 기간이 필요해야 돼. 왜 숙성을 시켰어요? 이게 트레이딩 계좌를 적립 계좌처럼 운영하고, 적립 계좌는 저축 시스템으로 다가섰는데, 자금을 어느 정도 운영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적립 계좌를 뭐라 그래야 되지? 적립 계좌에 대한 시스템을 바꾼 거죠. 트레이딩 계좌 시스템을 이제 바꾼 나보다 이제 수정을 했고, 이거는 그냥 누적 수익을 모아갖고 안전빵으로 해갖고 우리가 매집돼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매집을 하기 전에 다 날라가네. 뭐 카카오도 그랬고 메디포스트도 그랬고 씨발 OCI도 그래. 뭐 그 뭐야 GKL도 그랬고 매집하기 전에 다 날라가. 그래갖고 이 뭐가 잘못된 걸까? 분석을 해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종목수를 압축을 해서 매매를 더 빨리 해서 그 매집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많은 물량을 모으자. 그래갖고 트레이딩 계좌 시스템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한 1, 2년 이제 매집이 되면 1, 2년 매집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슬슬 나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거라고 주가가. 그리고 이제 뭐 한 3개월, 6개월 이제 매집되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수익이 그렇게 크게 확대가 안 돼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고 이제 뭐 한 2년, 뭐 1년 이렇게 매집이 돼갖고 날아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간다고요. 막 3년, 5년 매집돼갖고 날아가면 자금이 굉장히 커져요. 매집 자금이. 그럼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빡빡빡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되면서 복리가 계속 입혀지는 거예요. 이 기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로 할머니 설명을 해봐야 내가 몸소 체득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불신을 하고 이해를 못해.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머리가 번뜩 탁 하고 뜨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회원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걸 3년 동안 만약에 매집을 해서 이게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매집 물량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응? 매집 물량은 수익금으로만 보유한 거니까 그냥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주가가 튀면은 이제 나눠 팔겠지만 튀기 전에는 갖고 가잖아요. 내가 말해서 튀는 거는 무슨 100% 이상이에요. 무조건. 이상부터 시작.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500% 가든 1000% 가든 꼭대기 잡을 때 이제 고평가 구간부터 나눠 파니까 이게 오래 걸리면 오래 걸수록 기업이 성장하면서 올라가면 탄력은 나중에 더 커지겠죠.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그만큼 못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면 이건 나쁜 게 아니라고. 매집 기간을 더 주는 거라고. 그걸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삼성전자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2019년 기준금리 3% 근방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 4.5%까지 가려면 2020년, 2021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세장이 3, 4년 지속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기준금리 이제 4%, 4.5%에 버블 터지면. 버블 터진다는 거는 이제 자산시장이 이제 박살 난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고 뭐고 이제 버블이 확대될 대로 확대됐다가 이제 이게 터지게 되면 이제 미국 과거에 이제 뭐 리먼 사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 이렇게 만약 기준 금리가 4%, 4.5%대까지 버블이 확대되고 시장이 버텨주면 3, 4년 가는 거고 이게 뭐 기준 금리가 3% 근방에서 무너지면 이렇게 크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금 GDP에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GDP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지수는. 이게 똑같다고. GDP가 3만 불 되면 주가 이제 뭐 지수가 3,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 GDP가 3만 불 되면 3,000포인트 가더라고. 이게 버블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0포인트 가겠죠. 4,000포인트 가면 야, 기준금리 4%, 4.5% 됐을 때 4,000포인트 넘어갈 거고. 만약에 기준금리가 한 3% 정도 됐을 때 이게 거품이 버블이 빨리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4,000포인트 갖다 빠지면 이제 이게 50% 지수가 50% 빠진다든가 무슨 70% 빠진다든가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뭐 3만 불 3,000포인트 때 무너지면 한 30% 정도 완만하게 뭐 한 6개월이고 조정받고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GDP 4만 불 된 다음에 이제 4,000포인트 가는.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인데 이거보다 버블이 껴보면 어떻게 해요? 버블이 껴버리면 터진다고. 지금 바이오가 버블이 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이 버블이 조금 꼈어요? 많이 꼈어요. 그럼 어떻게 터질까요? 50%에 70%. 작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90%까지 박살난다고요. 모든 기업들이 그게 박살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나와 있고 뭐가 돼 있으면 그 가치만큼만 빠지겠죠. 뭐 30%에서 50%? 뭐 이제 그 가치만큼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래 전망을 보면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2019년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지든지 뭔가 버블이 무너지든지 시장 조정이 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그때 꼭지 잡고 무너질 거라는 생각인 거고 2008년 이후에 주도주였던 현대차가 2014년 꼭지를 잡고 무너졌던 건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하향하는 흐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실적이 무너지는 흐름이 확인이 안 됐죠 아직.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 위로 갈 수 있겠죠. 한 30% 40%. 지금 자리에서 50% 뭐 이렇게는 갈 수 있겠죠. 100%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시장이 미치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미치면. 그럼 시장이 미치는데 배팅하는 거 이게 투자예요? 이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있는 데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18년 실적 성장의 고점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는 메이저 소급은 미리미리 내다 팔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내다 팔기 시작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 실적 수치를 보자고요. 보자고 이거를. 자,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 주체가 어디예요? 개인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이네. 확대가 안 되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거 분석을 해보세요. 1년치를 보면요. 개인이 이게 100만 단위야? 얼마 단위야? 100만원 단위야.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지금 4조 3천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1년 동안. 외국인은 7조 7천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3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보면 2조 9천억을 갖고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금융투자는 투기 세력이에요. 금융투자는 투기 세력이라고. 연기금 어때요? 2조 2천억 팔고 있죠? 1년 동안. 삼성전자는 그래서 꼭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수급으로도. 자, 그럼 우리가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은 이제 꼭대기에서 더 갈 수 있어요. 왜? 아직 못 팔았어. 개인들한테 삼성전자만큼 팔아야 돼요. 주가가 40만원, 50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자리에서 사실. 갈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버블이 확대되는 거였죠. 지금 자리에서 무너지면 한 20만원까지 이제 조정받고 한 번 더 고점을 높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들한테 포지션을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져야 이제 빠지겠죠. 먼저 주도주였던 게 어디였어요? 삼성전자. 그쵸? 먼저 주도주였다고. 삼성전자가 2017년도 주도주였잖아. 상반기부터.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뭐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게 개인 투자자가 수급을 확대하고 다 물리는 시점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이 많이 물렸지만 이게 다 물리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계속 공부하는 거죠. 마케팅하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 허슈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호재 뉴스 막 나오고 계속 나오고 하면서 이 물량이 개인들한테 넘어가면 그때 이제 꼭지를 잡는다고요. 자, 삼성전자는 꼭대기 잡혔다는 거죠. 개인이 수급 주체인데 주가가 어떻게 가요? 단기 파동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 액면 분할하면 어떻게 될까? 더 떠넘기겠다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더 넘기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18년이 이제 실적 성장의 고점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2018년도가 끝나고 2019년도부터는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2020년도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럼 이제 메이저 소금 미리미리 내다 팔기 시작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됐죠. 2018, 19년에 가장 많은 매물이 삼성전자와 바이오에 몰리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주가는 더 가더라도 이제 그 구간에 이제 개미들이 다 꼭대기에서 물리겠죠. 그럼 우리도 주가가 더 간다 그래도 미리 물리지 말자고. 어차피 장기 투자 못 할 건데. 그럼 단기적으로 뭐 포지션을 한 번, 두 번 이제 가끔 먹고 나오는 거지. 장기 투자는 아예 하면 안 돼요, 바이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액면 분할. 그럼 이게 뭘까? 개인 투자자한테 꼭지에서 물량을 넘기기 위한 가장 좋은 포지션이다. 메이저 수급한텐.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바닥에 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왜 액면 분할 안 했을까요? 2015년에 2008년도에 액면 분할 해줬으면 더 좋잖아.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액면 분할 해주면 개인 투자자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왜 지금 할까? 메이저의 개입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메이저의 개입. 왜? 개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니 이거 뭐야? 그 액면가가 너무 비싸니까 핫바리 개미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액면가 낮춰주자고 걔네들 좀 들어오게. 응? 메이저의 개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때는 이제 주화 담아야 하는 시기였으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지들끼리 다 해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2018, 2019년도에 만약에 꼭지를 잡는다 그러면 지금 액면 분할 해가지고 주가가 파동을 좀 만들어주면 이제 더 달라들고 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왜? 개미들은 항상 분화방이니까. 불나방이 불나방. 더 달라두고 하겠죠. 이제 실적이 언제 꼭질지만 살피면 PBR 저평가 구간까지. 그럼 최소 어떻게 30% 이상 빠지겠네. 이렇게 돈을 계속 번다 그래도 PBR 수준으로 보면 돈을 벌다가 이제 덜 버는 구간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PBR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동안에 PBR이 왜 낮아질까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지만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시총 대비해서 PBR이 낮아지는 거예요. 간단히 이 가격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연차트. 그럼 이 하락은 굉장히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 미래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메카는 이제 주식 투자는 자산 규모가 큰 메이저가 이제 다 보면 대형주들 하잖아요. 얘네들과 동반돼가지고 호재를 이제 입을 수 있는 중소형주 찾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 중소형,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뭐하고 했지만, 이제 자동차가 가면, 지금 철강주 중에서도 왕따는 게 뭐예요? 철강에서도 이제 포스코는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 대비해서, 포스코. 바닥 대비해서 100% 올라왔잖아요. 근데 못 간 게 뭐예요? 자동차 이제 무슨 뭐 특수광 만드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얘네들이 못 갔어요. 철강 기업들은. 걔네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한번 나오겠죠. 왜? 이게 먼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이제 뭐 해갖고 막 수소차 난리 나고 전기차 난리 나고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왜 주유소 없어지고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막 생기기 시작할 쯤부터 이제 이쪽 수요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특수가 많은데 차가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철덩어리 그거 만드는 데들 다 돈 많이 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서 실적 전망치를 보면서 포지션을 보고 타이밍을 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항상. 예측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너무 이게 하지 말고 가격 변동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주가가 막 가격 변동하는 거에 너무 연동되지 말아라. 가격 같은 거 안 보고 저거 보고 실적이 늘어나는 포지션을 잡아서 실적이 늘어나는 포지션을 쥐고 있다가 실적이 떨어지는 포지션 잡으면 팔고, 이게 진짜 투자예요. 이게 가치 투자라고. 싼 거 저평가된 거 사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 그 포지션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투자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대한 거는, 일단 액면 분할이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은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내 걸 점점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적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만큼 한꺼번에 내다 파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거를 이제 더 확대되는 힘이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힘이 약해지면 많이 팔겠죠. 근데 들어오는 힘이 강할 때는 내 거 조금씩 팔겠죠. 올라갈 때마다. 메이저는 항상 그렇게 주식을 이제 정리를 하고, 삼성전자가 아마 그런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버블을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 2019년대 크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뭐 4만원, 5만원 되면 주가가 좀 빠졌다가 뭐 더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평가가 굉장히 확대되는 거죠. 2019년도나 뭐 언젠가 이제 뭐 고평가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구간에는 이제 실적 전망을 보고, 실적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내려오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상한 흐름이 만들 수 있다고. 가치랑 다르게 수급이 갑자기 몰려서 버블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짚어낼 수 없지만 가치 판단해봤을 때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제 판단에는 그래요. 스스로들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하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 부분의 고민도 앞으로 조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영상을 하나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오랜만에 방송한다고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장기 영상이 됐네요. 굉장히 장기 영상이 아니고 긴 영상이 됐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을 올리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